저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는 일정 관계상 인사말 먼저 하시고 퇴장을 하실 텐데요. 실제적으로 토론회 진행해 주시는 분들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다만 최영두 의원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일단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의원입니다. 먼저 제14회 서울 이코노믹스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창간 23주년을 맞아서 개최되는 오늘 포럼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뉴스핌 민병복 앞에 계시는구나. 예, 우리 회장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저희 국회에서는 거의 아주 자주 보는 얼굴들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님, 또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실용정치 대전환은 우리 정치가 반드시 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직면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양극화와 사회 분열은 심화되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복잡하답니다. 저출생, 고령화, AI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또 지역 소멸 등 복합 위기 앞에서 정쟁에 매몰된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시대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변화를 해야 합니다. 뉴스핌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입법 생산성 제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정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이 압도적으로 낮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이제 정치는 소모적인 진영 대립과 갈등을 딛고 실용에 기반한 잘하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정쟁이라는 낡은 외투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이번 세션의 주체인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은 현재 우리 정치가 마주한 가장 시급하고도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쟁의 담장을 허물고 실용의 가치를 세우는 정치 대전환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닌 든든한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헌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입니다. 사회적 지형과 시대 정신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여전히 39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전문수록, 계엄 요건 강화, 균형발전 촉진 등 이번 개헌안은 여야가 이견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개헌의 물꼬를 틀 지금이 적기입니다. 초당적으로 결단하여 저도화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의 한 축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개헌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는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야가 책임 있게 참여하고 국민의 뜻을 중심에 두는 합의의 정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이 아닌 실용, 또 진영이 아닌 국민을 향하는 정치 개혁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먼저 뉴스핌 창간 2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제14회 서울 이코노믹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병복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협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민병국 회장님 곳간 든든하시죠? 예, 그러면 인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절대 다수당의 한 손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이 아량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고 양보해 주시고 야당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 대한민국이 정치 발전이 한 단계 앞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협치할 용의가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여당에서 사실은 이 법안을 논의하자는 얘기를 전혀 하지도 않았었지만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 저희들이 바로 관련되는 상임위를 모아서 특위를 구성하자라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여당에서 뒤늦게 오케이를 해서 특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바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났다고 해서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을 정부에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란에서 갑자기 휴전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면 전쟁 핑계 추경을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위기를 직시하고 야당이지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추경을 처리하자라고 일정에 제가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 사업들은 보면 문제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절해서 통과를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결위 소위가 진행이 될 것이고 내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지금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과정에서도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이신 한병도 원내대표께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가지고 원만하게 추경이 처리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헌법 문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는 헌법,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39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바로 잡으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통치 구조라든지 국민의 기본권, 40년 전에는 미처 우리가 잘 몰랐던 국민의 기본권 관련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토론을 해야만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지금 현재 우리 몸에 잘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헌법 전문에 5.18이 들어가느냐 마느냐, 5.18을 뭐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의 일도 양단적인 논법으로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현행 헌법 규정에 따라서 탄핵을 시켰고 지금 재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헌법 개정을 운운할 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점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정해져 있는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의 날짜에 맞추어서 주어진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말 거냐는 식으로 강요하는 듯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시간을 내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처음부터 다시 만든다는 생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보다는 더 또 많은 언론인들께서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민병복 회장님을 비롯한 뉴스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행사가 이렇게 뜻깊게 성대하게 치러지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상 깊은 인사말을 준비해 주신 두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 말씀 해주셨던 두 대표님 대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는 도착하시는 대로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사회는 윤종빈 한국정치학 회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의 사회자이신 윤종빈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정치학회장 윤종빈입니다. 한국정치학회가 지난 3월에 뉴스핌과 함께 공동기획으로 한국의 정치를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치학자와 국회의원들에게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세션에서 교육과 사회의 대전환을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세션은 정치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한국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당내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라고 밝혀졌고요. 과연 우리 정치가 소모적인 정쟁에서 실용으로 또한 생산적인 정치개혁과 정치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한지 오늘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네. 일단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참석하시고 다시 한번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마침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입장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상당히 동의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정치학자 모두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을 조금 분담하는 이원적인 체제가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네 분께 차례대로 한 3분 정도씩 우선 말씀을 하시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일찍 오신 천하람 대표님부터 이쪽 방향으로 우선 한번 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당대표, 지금 정치학자 100분한테 여쭤봤더니 우리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누구냐 물어보니까 20%가 당대표 개인이고 40%가 중앙당 지도부, 26%가 당원과 대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솔직히 말하면 지도부도 사실상 거의 당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치학자분들이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느끼는 건데, 저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 양당의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데
뭐 저희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분들 계시겠지만 거대 양당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 한 20만 명, 이분들도 이제는 뭐 명딸도 있고 청딸도 있고 뭐 요즘 시끄럽다라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민주당 쪽 강성 지지층 한 20만 명하고 국민의힘 쪽 강성 지지층 뭐 한 20만 명 되려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윤어게인 하시는 분들, 뭐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이 20만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굉장히 높은 활동력과 이 단결력을 중심으로 해서 양대 정당의 당대표와 지도부를 만들어내고 그 역량이 각각 이 정당을 지지하는 한 1,000만 명 가량의 국민, 더 나아가서는 5천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쁜 구조가 지금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정치는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은 양극단에 계시는 한 4, 50만 명이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양쪽이 점점 더 뭐 양극화되고 서로 요새는 상대 의원하고 밥 먹었다 아니면 친하다 아니면 상대 의원 좀 칭찬하면은 문자 폭탄 받는 그런 구조되고 각 당에서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 들으면은 요즘 그거 욕입니다. 요새 합리적입니다. 아니면 언론인들이 의원님 좋아합니다. 뭐 논리적이어서 좋아요. 이러면 당신 당대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거냐.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은 당대표의 권한을 좀 줄이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천권과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당대표나 아니면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일을 하겠다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든지 공천과 관련한 당대표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원내대표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이익 충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원내에서 협상하고 정책적 포지션을 결정하는 문제는 당대표와 좀 분리돼서 원내대표가 조금 더 자유로운 포지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의 어떤 양극화된 정치 현실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조치들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항진 의원님. 예, 우선 뉴스핌 창간 또 서울 이코노믹 포럼 행사 축하드리고 특별히 원내 주요 정당 사당 원내대표단을 다 모아서 생산적인 국회 또 정책 경쟁하는 국회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민병복 회장님의 의지 감사드리고요. 좋은 자리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주제 관련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역할 분담 부분은 사실은 당헌 단규에 대체로 모든 정당이 다 비슷하게 규정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당을 대표하고 중요 입법 부분에 관해서는 원내대표 또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법안들을 만들고 쟁점을 정리해서 당의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역할. 그다음에 사실은 일반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회 내 이제 상임위 활동이 실제 법안을 만들고 중요한 현안들을 다루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상임위 구성을 하고 또 의원들을 상임위 멤버로 잘 배치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원내의 역할이어서 그 역할들은 일종의 규정이나 제도로서는 다 분리되어서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 이번에 검찰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뭐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입법 과정이지만 실제로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단의 역할도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이나 중요한 어떤 쟁점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는 과정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 등의 어떤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최종적으로는 작동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역할 분담하는 것만으로 그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 않고 그런 정도 사안 같은 경우는 당 차원에서 또 당대표 차원에서 당원들의 의사나 전체 여론들을 보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분담이나 제도적 규정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본질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 내에서 중요 입법
또 중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국회 운영과 또 국회 운영에 대한 여론 또 지지자 국민들의 관심이 거기에 포커싱이 얼마나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회 내에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 입법 활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여하고 있지만 그 국회의원 또는 당대표 원내대표가 활동하고 대외적으로 평가받고 특히 가장 중요한 다음 선거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일종의 근거로서 그런 활동들이 얼마나 평가받고 지지를 받느냐 하는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현저히 떨어진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국회 문화, 우리 정치 문화 자체가 큰 흐름에 있어서 오히려 국회 내의 정책활동, 입법활동의 어떤 중요성, 가치 이런 것보다 중요 정치 쟁점에 대한 진영 간의 강력한 투쟁, 또 거기에 대한 지지자들까지 결합된 강력한 어떤 투쟁 문화 이런 것 중심으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원내대표의 역할과 또 중요한 어떤 그 일종의 권한 이런 것들이 제도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당원 단계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작동이 되더라도 그 중요성이 잘 두드러지거나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영두 의원님 준비되셨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부분 제 천하람 원내대표의 또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이게 정말 웩더독이 되었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니까 당대표 시스템이라는 게 보면 당대표를 뽑는 사람, 이 관여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어쨌거나 각 지역에서 50% 안팎의 지지율로 당선된 사람들인데 그것만 해도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당대표 선거 구조는 그렇습니다. 뭐 양당에서 사실 뭐 중국 공산당 다음으로 인구 대비로 치면은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정당 구조인데 중국 공산당도 그렇게 당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당원 한 100만 명이 참여하는데 실제로는 당원 투표율이 50%를 안 넘기 때문에 50만 명이 참여하는 꼴이겠죠. 근데 50만 명 중에서 아주 극성 당원들 한 25% 안팎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 당원 중에 한 25% 안팎이 당대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민심이라고 하지만 민심은 여론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대표성에 대해서 여론조사의 방법을 감안하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하고 또 여론조사의 낮은 참여율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전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것이냐. 수기 민주주의에서 생략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1%도 참여하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당대표가 국회의원을 전체를 흔듭니다.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뭐 오랫동안 지적된 과였는데 과거에는 이런 당대표 제도가 우리 민주주의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김대중, 김영삼 총재 대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아주 그냥 그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 국민적의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어서 독재 정권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당대표의 그늘에서 야당이 목소리를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학 다니는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중앙정보부나 국정원에 끌려가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보안사에 끌려가서 조사받다가 자기를 딱 수개로 하는 그림표를 그리면 사형당하는 거고 김대중, 김영삼 밑으로 그리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정도로 그 엄혹한 시절에도 당대표 제도는 우리 민주주의를 살리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당대표 제도가 그 당을 대표해서 그 당의 지지율을 올릴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당의 아주 극성 세력이라 해야 되나 극단 세력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됩니다. 개딸일 수도 있고 뭐 여기서는 또 강성 우파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당을 지배하고 또 당을 지배하면서 국회를 지배합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지금 병폐이고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적 부족주의를 더 강화시켜서 정당 자체의 혁신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를 거의 뭐 극단적 대립 상태로 몰고 있습니다. 선진 의회 국가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 볼까요? 미국 당대표 없습니다. 우리나라 양당 대표가 미국 방문하는데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당대표를 대표할 그런 이퀴벌런트라 그러나요? 이게 상호 카운터파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원 의장 만나거나
뭐 부통령 만나거나 뭐 상원위원장 만나고 뭐 이렇게 오는 게 끝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국은 다수당이 되면은 국회의장이 되고 전부 원내입니다. 그럼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사무처 조직 같은 게 항상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전국위원회입니다. RNC, DNC, 레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 데모크라틱 내셔널 커미티. 이 사람들이 매일 우리처럼 당 대변인처럼 성명도 내고 펀드레이징도 하고 정책 공격도 하고 정책도 만듭니다. 이게 항상 선거 체제죠. 2년마다 하원을 하니까.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은 과거 민주당이 가고 있는 엘리트 정당 체제입니다. 대의원의 힘이 셉니다. 대중정당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대학 때부터 그 운동을 시작해서 마가렛 대처가 그랬고, 그다음에 독일 총리 메르켈이 그랬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정치에 훈련을 받았고 수기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당내에서 후보가 결정되고, 그러면 국민들은 심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뽑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런 우리랑 비슷한 게 영국이라고 할 텐데, 영국은 당대표를 어떻게 뽑냐면, 영국 노동당 최근의 사례를 보면은 당대표 2명 후보를 국회의원들이 뽑습니다. 그 2명에 대해서 한 10만 명 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당 대의원 숫자 비슷할 겁니다. 우리 당도 뭐 중앙위원, 전국위원 뭐 이 정도 숫자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뽑습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 활동에 오래 있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정말 당비 1,000원 몇 개월 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자기 유행처럼 팬덤이 생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만큼 정당을 한다는 것은 큰 책임과 사명감과 오랜 노력과 헌신을 하는 사람들끼리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래 무너지니까, 미국,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죠. 독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 유례가 없는 정당 대표 제도는 없애야 된다. 근데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우리나라 대통령제 없애기 힘들듯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양당의 강성 지지자한테 맞아 죽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마 뉴스핌에서 나오면은 아마 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있다 헛된 소리 하냐고 너부터 그만두라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선진 의회주의 국가, 또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 그렇지 않고 정말 기이하고 기괴한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우리 정당 정치를 매우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좀 각성이 들어서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예, 김영배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뉴스핌에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는 주제를 하는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되어 오는 게 결국 운동에 의한 민주화가 크게 이렇게 주류를 좀 이뤄왔던 것 같습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 또 뭐 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항쟁,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광장의 민주주의 이런 게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는 측면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캐나다의 그 학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얼마 전에 왔던 학자가 있는데, 그 레비츠키라는 소위 How Democracy Style을 쓴 그 레비츠키하고 최근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글을 하나 써가지고 그분이 굉장히 화제가 된 분이 계신데, 제가 직접 만나서 1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국 민주주의가 왜 훨씬 더 리질리언스가 강한가, 미국 민주주의는 컴페터티브 오토리테리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경쟁적 권위주의로 갔다 이렇게 하고, 선거는 하지만 권위주의로 지금 됐다. 핵심을 2가지로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는 저항의 기억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점하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저항의 기술이 훨씬 뛰어나다. 그러니까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출신들이 많다. 이 2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은 엘리트들이 전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데 저항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특징이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알게 됐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헌정 구조, 대통령 한 명을 5년 단위로 뽑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쥐기 위해서 각 정치 세력이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잘 못해야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는 선거 시스템,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위너 테이크스 올이기 때문에 대선을 이기는 쪽에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이 구조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당연히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대선에 이기는데 모든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총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가장 효율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 후보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게 되어 있는 구조를 피할 수가 없는 구조고 따라서 이제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모든 선거들이 당내 선거도 포함해서 그렇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나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게 되어 있는 권력 이제 형성 과정이 저는 이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쌍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정부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라고 하는 이 소위 두 개의 합헌적인 기관들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권력이 이게 삼권 분립이긴 한데요. 어쨌든 대통령 권력이 훨씬 더 이제 비대한 그런 예를 들면 뭐 감사원이 대통령 쪽에 속해 있다든지 뭐 인사권 문제 마찬가지고 대법원을 비롯해서 법원의 구성권도 대통령이 상당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제 구조가 되어 있는 조건에서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정치 구조를 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그걸 더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게 지역구 중심, 단순 다수제, 한 표라도 많으면 이기는 그런 총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들 중심으로 하지만 어쨌든 지역구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더 이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선거 구조, 그러니까 공천도 그렇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 질서도 결국에는 그런 이제 아까 말씀한 하향식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이제 당내 그 의사결정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권력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다수제냐 합의제냐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좀 더 훨씬 더 합의제를 지금보다 도입하자 이렇게 헌정 구조를 좀 개혁하자 그러면서 이제 당장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구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소위 국회의원 선거제도 그리고 그거에 뒷받침하는 정당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가 좀 맞물려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정당제도만 이야기를 한다면 대중정당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치개혁의 1번 과제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지구당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권화의 핵심은 지금 꼴은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은 뽑고 시군구청장은 선거를 안 하는 구조하고 비슷한 게 지구당 위원장은 지금 지구당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법인격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위원장이지만 전혀 뭐 이렇게 법적인 그 차원에서 우리 지역 구민들이나 당원들에게 제대로 견제받지 않는 지역위원장으로 제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부터 저는 손을 대는 게 전체적인 정당 권력의 이 소위 이제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아닌가 싶고 나머지 이제 분권화 문제 이런 거는 학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대체로 다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분이 뭐 한국 정치를 뭐 총괄적으로 진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나오신 말씀이 당대표 선출 방식의 문제점과 대표성의 문제 그리고 원내 상임위 구성에서부터의 어떤 기능과 역할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김영배 의원께서 권력구조, 선거제도, 지구당 부활 문제 그리고 최영도 의원께서는 결국은 당대표 선출 방식이 소수에 집중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팬덤 정치의 우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라운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결국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결국은 후보자 공천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후보자 공천에 있어서의 당대표의 권한을 좀 축소하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라는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래서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 완전 국민 경선제, 소위 오픈 프라이머리죠. 그리고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이런 것들이 주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대표의 권한의 문제는 지구당과 시도당의 권한의 문제, 분권의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지구당의 문제나 선거구제의 문제나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당원 권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보자 공천의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서왕진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예. 예. 정당 민주주의나 당내 민주주의의 저해 요인으로서 일종의 공천제도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대체로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전형적인 줄 세우기라든지 특정 계파 또는 당대표나 권한을 진 사람들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는 문제, 이런 점들을 많이 지적을 합니다만은, 저는 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공천 과정에서 대표적인 문제들이 저희가 87년 일종의 6공화국 개헌을 하고 나서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되어 온 과정이었고, 선거제도도 상당히 정교화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니겠지 했던 현상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좀 우선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돈공천 문제가 뭐 어디 지역에서는 좀 있다 하더라도 도시 지역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도시 지역에서도 돈공천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게 존재한다는 점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여전히 지역에서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지구당이 없고 지구당 위원장 역할하는 지역 의원들의 역할 자체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또 현실에 있어서는 그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의원을 중심으로 줄서기가 엄청나게 만연해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이제는 뭐 중앙당의 어떤 지도부나 또 당의 대표가 일방적으로 공천을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졌고, 형식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직접 투표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매우 체계화된 일종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꽤 축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천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한다고 우리들이 평가하고 그렇게 느끼는가 하는 점들을 조금 이제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시스템 공천의 어떤 형식으로 진화가 된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과정에서 여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제도가 있어도 제도의 빈틈을 타고 또 허점을 노려서 그걸 악용하고 비틀어서 왜곡해서 그 과정을 넘어서는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명태균의 여론 조작 같은 게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꼭 국민의힘에서 명태균과 같은 케이스가 거기만 있다, 결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만연해 있는 현상이고, 선거가 시작되면은 지지자들을 조직해서 전화기를 하나 만들어서 여론조사 대답을 하도록 조직하는 조직 활동들,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문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본 선거는 그래도 선관위나 또 경찰에서 상당히 감시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듯이 보이지만은,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하다는 겁니다. 선관위도 웬만하면 당내 경선 과정에 깊이 개입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걸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뭐 여력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좀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내 경선 과정 자체를 형식적 시스템 공천을 넘어서 정말로 그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적이지 않게 철저하게 되는가를 선관위와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 문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형식이 본질을 오히려 왜곡하는 그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하나의 왜곡 현상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국민의힘으로 대변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가 지역주의와 연관돼서 여전히 영남과 호남에서는 그 힘이 너무 막강하고 일방적으로 관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천과 경선 과정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아무리 당원들이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왜곡된 아주 일방주의 이런 것들이 관철돼서 그 양당제의 어떤 지역주의 기득권이 관철되는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라는 선거 제도 자체를 큰 틀에서 바꾸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경쟁 또 제3당, 제4당의 어떤 견제에 의해서 이것이 투명하게 되고 좀 더 민주주의적인 어떤 선거 과정으로 가는 부분 자체를 근본에서 제한받고 있다는 점, 이 점도 꼭 우리가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선거 제도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 제기, 이 과정까지 나가지 않고서는 적어도 영남 호남에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최영대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론조사에 나와 있지만 완전 국민 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한 20년 전에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일부 제기가 되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의 공천 시스템을 이제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공천권을 박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당도 지금 예비 경선 같은 걸 하면서 상당히 진통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 똑같은 일정한 룰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으면은 자꾸 편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여러 지역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뭐 우리 당선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수없이 많은 후보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예비 경선을 해야 되는데 예비 경선은 또 경선으로 인정이 안 돼서 이 예비 경선에서 그 예비 경선 방식 또 경선 방식을 잘 함으로써 우선에 당내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공정한 선출 방식이 이루어지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는 당원 투표가 있겠고요. 당원 투표. 지금 우리 각 여야 정당이 이렇게 많은 인구 대비로 보자면은 중국 공산당보다 훨씬 인구 대비 핵심 당원 비율이 높은 이런 구조는 이제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하게 하는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되고자 싶은 사람들이 당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입시켜요. 이게 선거가 끝나면 또 썰물나시 빠집니다. 선거가 시작되면 한 6개월 전부터 가입해야 되니까 한 1년 전부터 6개월 사이에 확 늡니다. 이제 이런 구조인데 어쨌거나 뭐 당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정당으로부터는 필요한 일이고 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당원 투표도 제대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당원들이 정당 공천을 할 때 근데 지금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너무 후보가 난립하고 선거도 기초, 광역, 시장, 도지사, 뭐 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교육과 함께 6개의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알게 합니다. 근데 막 수없이 많은 여론조사 전화가 돌아다닙니다. 문자도 수없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하는 이 당원투표 조사도 그냥 이런 문자 홍수 속에서 떠밀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조차도 선택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뭐냐? 국민 여론조사는 전부 엄청난 응답률 때 시달립니다. 응답률이 아마 1%, 2%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런 응답률로 과연 대표성이 있느냐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우선에 사람들이 이 정당 공천하는데 수없이 많은 문자, 전화, 여론조사 시달리지 않도록 이걸 약간 공영제 시스템으로 저는 각 지역 선관위 아니면 각 지역 당, 도당, 시당이 관리하는 이런 완전 국민 경선제 또는 뭐 아니면 당원들만 하는 코커스로 가든지 해서 좀 이 경선을 하면서 후보를 뽑는다고 지방선거의 경우에 6개 단위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문자, 전화, 홍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시민들과 당원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대표할 만한 후보자가 누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좀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경선 시스템. 그럼 저는 지방 선관위가 주최하는 아주 딱 날짜를 붙이는 건 현수막으로
뭐 4월 1일은 서울 영등포구 시장, 구청장, 지휘원, 도의원, 각 정당 후보자를 선출하는 예비 선거일입니다. 뭐 영등포 선관위에서 오는 전화는 전화 오면은 영등포 선관위입니다. 이리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전화는 역선택을 줄인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전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방 후보가 내 당성을 의심해서 나를 떠보려는 전화인가 뭔지 알 수 없는 전화. 그러니까 응답률이 낮은 것 드러나고 굉장히 엄청난 낭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려면 일단 1000샘플이면 500샘플, 최소한 500샘플이 돼야 되고 500샘플별로 인구 할당에 맞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전화가 난무하니까 샘플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250개 샘플만 되면은 대충 인정해주고 그걸 2배 뻥튀기해서 하고 하는 이런 사실상 굉장히 인정하기 힘든 경선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완전 국민 경선제가 되고 또 수많은 유권자들이 이 전화 홍수, 문자 홍수에 시달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도 보장하는 이 국민 경선 시스템을 확보해야지만이 정확한 후보를 후보자들이나 시민들이 후보자들도 참 내가 제대로 평가받았다 생각할 것이고 시민들도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고 정당에서도 공천의 투명성이 또 공천의 대표성이 확보되는 계기를 마련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네. 저는 이제 여기 공천권을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그러죠? 분권화? 예, 공천권을 분권화해야 되지 않느냐, 당대표 권한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에 대해서도 좀 뭐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첫 번째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지구당이 부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제가 성북구인데 성북구청장을 당원들이 뽑을 때 성북구 구의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그동안 꾸준하게 원래 이제 자기가 투표권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지역 내에서 그 지구당 내에서 각종의 평가가 평소에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시스템 내에서 이제 공직 후보자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의 틀이 평소부터 만들어지면 투명성이나 객관성은 훨씬 높아지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당원들이 실제로 자기 주권을 행사하려고 해도 정보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가 무슨 활동을 평소에 하는지, 내 당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 행사들을 왜 한 건지, 결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구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자치단체가 아닌 거죠. 그 자치단체가 되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회 예산 공개해야 되고 구청장이 왜 거길 갔다 왔어야 되고 의회에서는 뭐 했고 이런 게 다 이제 자료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밑에서부터 정말 상향식으로 민주주의가 발전을 하려면 저는 그게 이제 당장 도입이 되고 실행이 돼야 된다. 이제 그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천은 사실 나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데도 있지만 다른 데서는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낙점을 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현역 교체율이 30%가 안 됩니다. 한번 나가면 레드 스테이트, 블루 스테이트 해가지고 공화당이 빨간 데에는 그냥 공화당이 계속됩니다. 9선, 10선, 20선 뭐 이런 사람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못 바꿉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 사람 나가면 한 번 당선되고 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 때문에 인지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역의 기득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득권이 강화됩니다. 그럼 이런 정치를 그대로 둘 거냐?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현역 국회의원들의 교체율이 전 세계 제일 높습니다. 항상 초선이 우리는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많이 바꾸게 되는데 그만큼 역동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꾸로 이게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느 걸 택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자꾸 바꾸는 쪽으로 해왔고 그게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이제 투표하는 걸로 거의 지금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 경로 의존선상 제가 볼 때는 이걸 뒤집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제 경선의 객관성과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 당내 경선
해보니까 일반 유권자들에게 혹은 우리 당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당원들조차도 저 사람 뭐 했던 사람이지? 저거 무슨 주장을 하는 건가? 왜 좋고 왜 나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평소에 혹은 아주 중요할 때 할 수 있는 기재나 도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게 지방으로 가면 더 할 거 아닙니까? 성북구로 내려가면 더 할 거고 구의회로 내려가면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부터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람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3분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누구를 보고 어떻게 준비를 할까, 정치를 할까가 핵심 어떤 뭐랄까요, 고려 사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서항준 원내대표님 동공천 얘기도 하셨는데요. 제가 만약에 정치 선출직을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4년 내내 지역구를 열심히 닦는 것보다 공천권자라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다면 결정적인 타이밍에 그 사람한테 1억 갖다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일일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왜냐하면 지역구 계속 돌아다니면은요, 그거 다 돈이에요. 시간도 기회비용이고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경조사 챙기고 하면요 1억보다 훨씬 더 얻을 겁니다. 4년 동안 그러고 다니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차라리 돈을 모아놨다가 그냥 한 번에 1억 딱 써가지고 깔끔하게 당선되겠다.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공천권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점을 또 만드냐면요. 우리 청년 정치랑도 이게 묘하게 연결됩니다. 우리가 항상 한국의 청년 정치가 문제가 있다, 이준석 천하람처럼 방송 나가서 싸가지 없게 말이나 하고 다니는 인간들이나 조금 뜨고 두각 나타나고 밑바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커서 올라오고,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커서 올라오냐? 줄을 잘못 서면 그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이 당대표 캠프에 이제 줄을 다 서는데 젊은 친구들도 거기 갔다가 잘못된 줄 잡으면 한 3년 4년은 또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지역을 열심히 하고 당에서 열심히 활동할 바에는 누구한테 줄 잘 서서 결정적인 타이밍에 줄 잘 서서 들어가야 되겠다. 아니면 그것조차도 위험하니까 당대표가 결정되고 나서 그 사람이 인재 영입을 할 때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꾸준히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성장하기 어렵고 항상 선거 때 그때 뉴페이스 중독에 우리가 걸려가지고 뉴페이스로 들어온 사람 포장지로 한번 써먹고 그 사람이 당선되면 좋고 아니면 넌 떨어져 나가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들 입장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도 의원님도 그렇고 다 말씀 잘 해주셨는데 예측 가능성이 없어요. 특정 한 사람이 공천권을 가진다 그러면 내가 꾸준히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다는 예측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시스템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내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구 유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 가야겠다. 이게 없는데 무슨 얼어 죽을 정치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때 운 좋은 사람 뽑히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나마 국민 보고 정치하는 게 제일 낫다고 하면 오픈 프라이머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영배 의원님 한국에는 계속 사람 바꾸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가지고 오픈 프라이머리 해도 미국보다는 갈아치우려고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특정한 돈도 받아 먹을 수 있고 사람도 뽑아갈 수 있는 공천권자가 있는 시스템보다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나가 버렸는데요. 하여튼 네 분 모두 이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해야 되고 그 권한의 핵심에는 공천권이 있고 이 공천권을 좀 분권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세 분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직접적으로 찬성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겸 한 1분 정도 드릴 텐데요. 이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정치 구조로는 우리 정치의 이념, 진영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서 딱 한 가지씩만 이거 정말 시급하다. 요것만은 바꾸자. 라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영도 의원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1분씩 부탁드립니다. 예. 정당개혁이 제일 중요한데 정당개혁이 참 힘듭니다. 힘들고 다음에 선거개혁 중요한데 선거개혁도 여야간 합의를 봐야 되고 다음 개헌도 중요합니다. 개헌 중요한데 개헌도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 김영배 의원도 말씀하시는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버드 대학 교수가 썼듯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나라의 공통점은 똑같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나가는데 그 아래에는 정당 구조도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팬덤이 작용합니다. 강력한 강성 지지층. 이 강성 지지층이 정당의 제도에 영향을 정당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또 하나는 지금 지난번 20대, 21대, 22대 총선에 보면은 서울 지역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역구 48개 지역구의 총 득표율 합계 편차가 5% 정도입니다. 그런데 의석수는 어떻습니까? 거의 민주당이 40석, 우리 당 8석 정도, 10석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지방선 광역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로 가보자고 이야기하는 이유인데 2018년 서울시 의회 선거 보면은 110석 중에서 그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시의원 후보 득표율이 한 40몇 프로 됐을 거예요. 민주당은 50% 가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서울시 의회 구성이 된 줄 아십니까? 104대 6이었습니다. 104석 더불어민주당, 6석 국민의힘. 너무 쏠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구가 우리의 수도권에 집중돼서 같은 소선거구를 재도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영국도 이런 극단적인 현상은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선거제도의 개혁이 중요한데 이게 이왕 이 선거제도로 덕을 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바꾸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면 정당개혁부터 해야 될 텐데 정당개혁도 더 쉽지 않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헌은 지금 개헌보다는 지금 2개월이나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우선에 헌법 파괴부터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에 개헌 특위를 만들고 개헌 특위를 바탕으로 행정권과 입법권이 충돌할 때 이 극단적인 사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 권력을 나누는 방법을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배 의원님. 저는 제도 설계는 꼼꼼하게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결국 정치 리더십으로 이걸 돌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들이 합의의 정치를 시동을 걸고 해내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 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일도 사람이 하는 거고 정치적 결정도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제 효능감을 합의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아까 개헌 저는 이번에 꼭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선거 때 적어도 5.18하고 그다음에 내란 사태를 일으켰던 계엄 조항이나 이 국회의 사후적 동의를 꼭 받도록 하는 이런 거는 최소한 지금 넣지 않으면 정치권의 그야말로 역사적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하여튼 해야 되는데 합의 꼭 해야 되는 합의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먼저 같습니다. 네. 천하람 의원. 예.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만 꼭 하나만 하자면은 저는 결선 투표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당제가 좋지 양당만 있는 것보다 여러 당이 좀 다양한 목소리 담으면 좋지라고 하시는데 선거 한번 할 때마다 당이 조그만한 당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개혁신당 해보니까요 조그만한 당 만들기 엄청 어렵고요. 진짜 그 운영도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 우스갯소리로 저희 개척교회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작은 암자 같기도 합니다. 이게 개척교회나 작은 암자라고 해서 예배나 예불을 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가 조금 올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선거철만 되면 항상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고, 단일화를 한번 하게 되면 그 작은 정당은 사실은 존속하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게 되다 보니까 우리 당이 어렵게 만들어도 지금 한국 정치 역사에 대선, 총선, 지선을 전부 다 단일화 없이 치러낸 정당이 정말 몇 개 안 됩니다.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이 하면은 거기에 이름을 올리긴 하는 건데, 근데 계속 또 욕먹잖아요. 사실 단일화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고. 그럼 이게 단일화 없이 각자의 역량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1차 투표에서는 국민들이 마음껏 뽑고, 그래야 이제 거대 양당도 인물 경쟁력 좀 더 신경도 쓸 거고, 그러고 나서 결선 투표에서는 뭐 제도적인 어떤 보완 장치들이 있으니까 이 작은 정당들도 뭔가 해볼만 할 텐데, 선거 한 번만 하게 되면 작은 정당 한두 개씩 없어지는 이 시스템부터 바꿔야 저는 한국 정당 정치가 좀 더 건강하게 갈 거다, 다원적으로 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쟁, 극단적인 진영 정치를 넘어서서 정치를 바꾸는 것, 가장 핵심은 역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 대통령이 집중된 권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게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에 대한 뭐 총리제 등의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독립적으로 제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화되고 심지어는 본인들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서 왜곡된 어떤 행태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무너져서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아주 확고한 개혁, 최근 검찰 개혁은 상당히 강화됐습니다만은 그 스스로가 권력이 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한다면 다시 그 역할을 제대로 살리도록 하는 것, 이거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핵심은 결국은 선거제 개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속에서, 거기다 지역주의가 아주 만연한 상태에서 이 정치 구조 자체는 절대로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최영두 선배님 민주당 기득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역에 기반둔 지역 기득권이 지금 한국 정치의 이 진영 정치, 극단적 정쟁화의 온상입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정개특위나 이런 데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정개특위 앞에서 아주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저희 주구혁신당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는 여론, 언론과 국민 유권자들의 심판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도 너무 낮습니다. 언론도 지금 힘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이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함께 또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분 의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네 분이 한국 정치의 모든 문제점과 모든 대안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중에 이제 공통분모를 하나를 찾자면은, 우리가 개헌을 논의할 때 그러면 우리가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에게 너무나도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명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정당 개혁을 왜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결국 당대표에게 너무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력구조 얘기, 선거제도 얘기, 그리고 지구당 부활 문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아까 김영배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우리 정치 구조를 다수제 구조에서 합의제 구조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거대 양당, 죄송합니다만 양당제 중심이 아니라 조금 온건 다당제 구도로 바꾸고, 권력을 좀 더 당내 당외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합의제 정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합의제 정치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우리 정치가 협치가 가능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은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기획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제를 발굴했고, 이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이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